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서울아트 진영아의 김동현이라고 하고요. 제가 먼저 가상보니까 배우분들께 저도 궁금한 게 좀 있어가지고 먼저 질문을 좀 드리고 관객분들의 질문을 계속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그 관객분들과 배우분들의 관객분들께 첫인사,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나는 사람 때문에 울어본 적이 없다 연출 한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빠가 가정폭력으로 신고됐다 해서 강한찬 역할을 맡은 박지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빠가 가정폭력으로 신고됐다 해서 막내 지연 역할을 맡은 홍하나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빠가 가정폭력으로 신고됐다 해서 둘째 도연 역을 맡은 이정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빠가 가정폭력으로 신고됐다의 감독 홍연희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아빠가 가정폭력으로 신고됐다 홍현희 감독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먼저 굉장히 강렬한 영화였고 잘 봤다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잘 봤고요. 그리고 영화에 대해서 지금 일단 궁금한 것들은 설정들이 좀 궁금했습니다. 워낙 사건들이 세게 이어지다 보니까는 어떤 숨은 설정들이 있는지가 좀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좀 뒤로 가다 볼수록 그거 세 남매가 10대인 것 같기도 하고요. 왠지 미성년자인 것 같았고, 그리고 가정폭력 경험이 되게 좀 생각보다 더 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어머니는 또 어쩌다가 이렇게 뭐 버렸다라고 표현을 하긴 됐는데 표현이 어쨌든 간에 어머니는 어떻게 된 건지, 또 고모는 또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건지, 약간 이런 구체적인 영화를 바치고 있는 설정 같은 것들이 좀 궁금해졌습니다. 혹시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영화의 극중 설정은 10대 지금 고등학생 1, 2, 3학년이 맞고요. 그리고 질문이 뭐였지? 그 가정폭력은 되게 뭐 한두 번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일단 그 고모의 대사 같은 경우는 제가 일단 이 영화를 찍으려고 했을 때 가정폭력이라는 상황에 대해서 누군가는 아빠를 신고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누군가는 신고하면 안 된다. 폭력을 했었더라도 가족이니까 감싸줘야 된다. 이런 입장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거를 일단 첫째인 한찬이는 뭐라고 해야지? 그 세 명 다 그런 가정폭력에 대한 입장이 다른 인물들로 설정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시나리오를 쓰는 와중에 실제 피해자분들이 가정폭력 신고를 하고 가장 힘들었을 때가 집으로 돌아올 아빠보다도 집으로 돌아왔을 때 친인척들이 너가 신고했냐 라면서 질타를 하는 게 가장 무서웠다라고 하셔서 그러면 영화에 무조건 친인척들의 상황을 넣어야겠다 싶어서 촬영 직전에 급하게 고모의 전화가 들어가게 됐었고요. 그리고 그 인물들의 비하인드 설정으로 각자 살아왔을 때 느꼈던 것이 다르니까 세 명이 그 폭력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세 명 다 폭력을 당했지만 지금 그 지연이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아빠한테 맞았던 경험이 있는데 첫째인 한찬이가 그걸 아빠한테 알려줬다든지 그리고 폭력을 견디지 못해서 뭐 어머니가 집을 나갔었는데 그때 그런 비하인드들도 있었고 네 비하인드 여기까지 합니다. 방금 말씀하실 때 리서치 얘기도 하셨는데 저는 되게 잘 모르니까 오히려 약간 스테레오타입 같은 거 가지고 있다가 좀 놀랐던 게 아버지가 전화로 목소리가 있을 때 굉장히 낮고 침착하고 어쩌면 되게 좀 차분하게 얘기한다는 게 약간 좀 무섭고 오히려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런 목소리, 연기 같은 것도 어떻게 설정을 하신 건지도 좀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아버지분이 저기 가운데 줄에 앉아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잠깐 일어나서 인사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캐스팅을 할 때부터 저는 겉으로 보이기에는 되게 인자한 아버지의 모습을 원했었고 극 중에서도 모범 택시를 운전을 하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따뜻하고 되게 아이들에게 잘해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게 하고 싶었었고 또 경찰서에서 전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화를 내기보다는 오히려 낮게 깔리는 목소리가 이미 아빠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더 공포스럽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했고 배우님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그냥 무섭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 장면에서 아 약간 정말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모텔이 아비숑 모텔로 갔었는데 그 모텔 방 벽지가 왠지 그냥 있는 벽지는 아닐 것 같았어요. 굉장히 붉은색의 그런 이상한 분위기를 만들었었는데 그 벽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일단 벽지는 모텔은 촬영 가능한 큰 모텔을 그냥 구했고요. 벽지 같은 경우는 제가 다 그 촬영 가능한 모텔이 되게 다른 모텔들처럼 그냥 꽃 그려져 있고 되게 낡은 모텔이었어서 3주 동안 벽지를 계속 찾았었는데 지금 극중 나오는 벽지가 되게 붉은 색깔의 동물 문양이 그려져 있어요. 제가 그걸 보고 무조건 이걸로 해야겠다 했는데 모든 스태프분들이 이 벽지는 아니다, 너무 과하다 라고 했는데 제가 그냥 사버렸어요. 그게 되게 비싼 거였는데 모텔 전체를 바르려면 한 40만 원 정도 되는 벽지였는데 그냥 사버리고 그냥 촬영날 붙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걸 붙이고 그때 스태프분들이 이 영화는 벽지가 살렸다라고 말을 해줘서 다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 첫째 역을 연기하신 한찬을 연기하신 박지훈 배우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지고 계시고 캐릭터를 어떻게 이해를 하셨는지를 먼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는 저는 동의를 하지 못했는데 그 마지막에 이기적인 인물로 몰려버리잖아요. 같은 피해자들끼리 이기적인 말할 게 뭐 있나 싶은데 어쨌든 이기적인 인물로 몰리면서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동생들을 케어해주는 그런 따뜻한 모습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배우님은 이 인물을 연기를 하실 때 어떤 인물로 이해를 하시고 또는 파악을 하시고 또는 어떤 면을 좀 이렇게 부각시켜서 보여주려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전체적인 톤은 저도 이제 가정폭력을 당한 사람들의 어떤 다큐멘터리나 그리고 그냥 개인적인 저의 삶에서도 뭐 가령 그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의 모습이 싫은 부분이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나올 때가 있어요. 그 같이 생활을 오랜 시간 동안 했었으니까. 근데 이제 저도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가 되는 게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부분들이 나왔고 그런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그냥 이 영화 전체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는 모습이 한찬의 어떤 눈이나 어떤 대사나 마지막에 돌변했을 때 보여진다고 생각을 했어서 사실 별 생각 깊게는 생각 안 했어요. 그냥 가정폭력이라고도 딱히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한 가정의 어떤 아들로서의 입장이 조금 더 컸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영화에서는 안전이 되면서 약간 좀 생략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짐작컨대 그리고 영화에 나오지 모습을 보건대 거기 둘째에게 어느 정도 일정 정도의 폭력을 행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경찰에 잡혀가고 그랬겠죠. 그래서 현장에서 혹시 영화에 보여지지 않는 것 이상의 어떤 촬영한 분량이 있었는지도 살짝 궁금합니다. 원래 조금 오미될 수도 있었던 장면들은 택시에서의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택시에서의 스토리가 완벽하게 100% 촬영은 못했었어요, 사정상. 그 말고 모텔에서의 장면들은 대본 그대로 있었고 그거는 뭐 사람들이 봤을 때 얘가 폭력을 행사했건 행사하지 않았건 그거는 그냥 자유롭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저의 생각에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또 둘째 딸을 연기하신 도연을 연기하신 이정아 배우님께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되게 센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어요. 욕도 많이 하고 무서운 표정도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가만히 또 생각을 해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자기 의견을 이렇게 세게 주장하는 인물이 저 가정폭력에서 이거 도망친다고 또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했다는 걸 볼 때 역설적으로 굉장히 약한 인물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우님은 혹시 또 이 캐릭터를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어떻게 이해하시고 연기하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저는 그 도연이라는 캐릭터를 일단 분석을 할 때는 일단 굉장히 그 상황 자체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아빠에게서 가장 벗어나고 싶어하는 인물이라고 일단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거칠게 이제 동생과 오빠에게 이제 거칠게 대하면서 어쨌든 간에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아빠의 폭력에서 벗어나는 그런 인물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빠한테는 저는 이제 도연 자체가 아빠와의 그런 마주치는 씬은 없었지만 제가 분석한 도연은 아빠한테는 굉장히 가장 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물로 봤거든요. 한참과 그리고 지연에게는 욕도 하고 거친 면을 보여주지만 정작 정말로 무서워하는 아빠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폭력을 당하는 그런 인물로 봤고요. 네, 좀 저도 스스로 연기를 하면서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어찌 보면은 다른 정말 실질적으로 겪는 분들이 느꼈을 때에 좀 많이 좀 이질감을 느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좀 많이 고민을 했고, 그리고 이제 감독님께 또 많이 조언을 구했고, 그렇게 좀 도연이라는 인물이 그렇게 세게 대사를 하고 거친 면이 있지만 굉장히 불안정하게 보이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도 도연이 영화에서 마냥 강해 보이진 않고 그렇게 세게 나오지만 굉장히 불안정해 보이는 인물로 저는 연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간단하게 그또 보이지 않는 설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운전을 했길래 당연히 이제 성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아니었던 걸로 밝혀졌는데 그렇게 갑자기 면허도 없이 운전을 하는 그 설정에도 뭔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 짐작이 들어서 혹시 뭐 감독님이나 얘기를 나누신 부분이 있었나요? 없을 수도 있어요. 일단 저는 실제로는 성인이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있고요. 그 역할상은 일단 도연이라는 인물이 18살이지만 제가 분석하기에는 그랬어요. 그 자동차 운전을 하는 것보다 아버지를 마주하는 게 가장 두려움의 첫 번째이기 때문에 얼른 도망치려면 도연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자동차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운전을 해본 적은 없지만 시도하는 그런 인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따로 제가 감독님에게 이렇게 제가 덧붙이자면은 모범 택시가 곧 아빠의 직업이잖아요. 나간 김에 직업까지 없애버린다라는 의미로 가져가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막내를 연기하신 지연을 연기하신 홍하나임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지연이 캐릭터가 영화에서 제일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장면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영화 이제 시작하면은 아버지가 잡혀간 다음에 집이 완전 엉망이 되어 있는데 이제 뭐 오빠도 되게 막 흥분해 있고 둘째 누나도 이렇게 흥분해 있는데 집을 치우고 계셨어요. 되게 차분한 표정으로. 그래서 이 캐릭터는 되게 흥미롭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뭐 이 캐릭터를 어떻게 파악하고 연기를 하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물론 저도 가정폭력을 당해왔지만 사실상 지연이가 가장 이기적이었던 점이 무엇이냐면 언니와 오빠를 이용해서 아빠의 폭력을 당하지 않았던 아이예요. 그래서 영화에서 보시다시피 제 얼굴이 가장 깨끗하고요. 언니와 오빠의 얼굴에 상처가 가득한데 이런 점에서 아빠가 경찰서에 끌려가긴 했지만 끌려갔구나. 그럼 이제 안 맞겠네? 그래서 만약 돌아올 것을 대비해서 평온하게 집을 치우고 있었고 질문을 까먹었네요. 그게 질문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또 설정가 또 재밌진 않지만 죄송합니다. 그 설정 중에 하나가 여기 학교에서 맞았다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정말 그럼 아버지가 학교까지 와서 때렸다는 그런 설정이었던 건가요? 네네. 그 학교 위치를 이제 알고 보니 한찬 오빠가 아빠한테 알려줬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무서운 설정이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사람 때문에 오래 본 적이 없다의 한효 감독님께 궁금했던 것 좀 영화 재밌게 잘 봤고요. 표현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씬이라고 하면 될까? 예술 씬이라고 하는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뭐 작가도 있었고요, 배우분도 있었고, 감독도 있었고 그런 예술 씬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대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좀 씁쓸한 자조 같은 게 좀 느껴졌었습니다. 뭐 피해 주는 거지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뭐 곰돌이 하트 그리는 거라든지 그러니까 좀 뭐 다 잘 되진 않을 거라고 막 그렇게 하는 것들이 단순히 막 물론 현실 반영일 수도 있겠지만은 감독님 약간 그런 것들 바라보시는 약간 좀 자조
뭐 약간 좀 씁쓸한 태도 같은 것들이 좀 느껴졌었는데 그런 것들 좀 더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게 뭐다 안 될 거야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약간 뭔가 제가 느끼는 그 뭐 시인이라고 표현할 때 그 시인의 뭔가 태도보다는 그것보다 약간 그런 자리에서 흔히 나오는 대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대사를 썼죠. 그런 자조 같은 게 조금 더 특별하게 좀 도드라지게 다가왔던 게 그 주인공들의 에피소드도 물론 그렇지만은 중간에 되게 약간 이질적인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어요. 그 닥터 마틴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나누는 게 어떤 것과도 연결 지어지지 않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또 강기루 배우님이 그 유일하게 거의 미소를 지으신 영화 장면이기도 했고 그럼 그 에피소드는 어떻게 넣으신 건지 그 어쨌든 그 연우 그러니까 성준이 이제 뭐 다 예술가죠. 그 예술을 하는 걸 이제 돋아주고 이제 각자 그런 예술을 하는 사람들인데 연우는 사실 이제 뭐 성준이나 산수 그 영화 감독의 어떤 태도에서는 어떤 공감을 못하는 이제 태도를 취하지만 이제 그런 데서 회의감을 느끼는 반면에 약간 좀 이제 좀 더 어리숙해 보이지만 뭔가 자기 거를 하고 어떤 게 되게 고민이 많아 보이는 그런 이제 역할로는 얼간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얼간이가 와서 약간 연우가 공감할 수 있을 만한 그 스스로의 고민을 약간 보여주면서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연우가 오히려 그 얼간이한테 좀 더 공감을 하고 하는 게 이제 그 씬의 어떤 필요성이라고 치면은 이제 그 씬에 약간 있어야 하는 뭐 그들의 나눈 대화, 뭐 다티드와 마틴의 뭔가 취하고 있는 그런 태도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제가 느끼는 어떤 그 예술가들이 가졌으면 하는 태도 약간 그런 게 조금 비춰져 있어서 이제 넣게 됐습니다. 닥터 마틴을 중요한 키워드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가지고 그 장면 덕분에 많은 것들을 좀 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리고 관객분들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되게 흥미로운 연출이 성준이랑 그리고 산수 감독님이 밖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대화하는 장면이 되게 이렇게 풍경으로 그리고 약간 좀 프레임을 좀 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연출이 됐어요. 그래서 그럼 이 장면 어떻게 찍으신 건지 진짜 궁금하고 어쨌든 두 사람의 목소리는 그러면은 녹음을 따로 하신 건지 아니면은 뭐 실제로 그 거리를 걸으면서 이렇게 찍은 장면이 있었던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영화에서 쓰인 그 목소리는 따로 따서 쓰인 거긴 한데 실제로 걸으면서도 따기도 했었고 그거는 뭐 그 편집하면서의 판단으로 이렇게 선택했었던 거고 그 부분에서 어떤 저는 좀 슬로우가 아니거든요. 셔터 스피드 좀 늦게 해가지고 어떤 잔상이 남았으면 좋겠던 생각에 이제 그런 대화들이 약간 그런 느낌을 줬으면 했었는데 그러면서 담배를 피면서 걸어오잖아요. 저는 그런 불빛들이 조금 남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는데 그거는 사실 표현이 조금 안 됐었고 어쨌든 그런 방법으로 촬영을 새벽이었던 거죠 그 시간대는. 네, 그게 이제 해가 오르면서 이제 그 밤에서 이제 해가 막 뜨는 그 순간에서 이제 촬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기타 치는 버스킹맨이 있어가지고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객분들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요 바로 마이크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뒤에서 두 번째 좀 베이지색 옷 입으신 분. 저 안예원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이 작품 보려고 오늘 오게 되었는데 너무 잘 봤고요. 그 방금 말씀하신 그 셔터 스피드 낮게 해서 찍으신 장면이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가장 좀 그러니까 색감 말고 그냥 느낌이 달라서 어떤 의도로 이제 그런 방법으로 찍으셨는지 궁금했고 그리고 이제 음악을 트는 가게다 보니까 여러 곡이 선정이 되었는데
그 곡 한 곡 한 곡 이제 특별한 의미를 담으셔서 그러니까 신경 써서 선택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뭐 그 음악의 분위기가 영화의 분위기랑 맞아서 어떻게 그냥 선정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했습니다. 일단 그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곡들의 의미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염두에 두진 않았고 어떤 얼간이가 나오고 전 후에까지의 분위기는 그 전에는 사실은 그냥 카페에서 좀 흔히 나올 수 있고 좀 이질감이 안 드는 편에서 이제 어떤 저의 취향이 반영된 그런 노래에 중점을 뒀다면 어쨌든 연우와 얼간이가 서로 만나고 난 이후부터 해서는 그 연우가 그 얼간이에 대한 리스펙 때문에 약간 좀 그쪽으로 뭔가 바뀌어 있는 어떤 지점이 있어서 노래는 또 그쪽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였죠 첫 번째? 아 이게 좀 이제 한 1년이 넘어가서 뭔가 정확한 기억이 사실 의도가 좀 있었긴 했었는데 어쨌든 그 고안한 방법 그 나레이션이 그 되게 좀 그 연우의 배경이 이제 나오는 좀 진중한 그 씬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약간 좀 진지하게 찍었던 기억이 좀 있어요. 예,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신가요? 예, 여기 아까 회색 잠바 입으신 분. 아 그리고 참고로 질문하신 분 앞에 세 분께는 생각하자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현희 감독님한테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빠가 가정폭력으로 신고됐다 마지막 장면에 보면 첫째가 둘째한테 아버지의 폭력을 답습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에 목을 조르는 씬 맞나요? 근데 그 목 조르는 씬이 거의 죽음에 다다를 정도로 폭력을 취해한 걸로 보이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죽음에 이르게 만든 건지 그게 저는 아직 정확하게 다가오지 않아서 궁금해서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그 결말에서 한찬이가 도연이의 목을 조르는 장면은 아빠의 폭력을 답습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제가 처음에 그 장면을 넣고자 했던 이유는 가족들을 지키고 싶었던 가장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있던 애가 가족 간의 대화를 통해서 갑자기 이기심이 폭발하게 되고 그 이기심을 보면서 한찬이가 괴리감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책임감을 가졌던 애가 이기심 때문에 폭력을 행하게 되는 그런 장면으로 이렇게 되었고요. 그리고 목을 조를 때 실제로 뭐 죽음까지 가는 정도로 조르는 것보다는 밀쳤을 때의 충격으로 도연이가 정신을 잃었던 정도까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예, 네. 회색 입으신 분. 저는 한유원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일단 나는 사랑 때문에 울어본 적이 없다라고 제목을 설정하신 거에 대해 궁금하고 그리고 이상한 질문일 수 있는데 연우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양주를 마시는데 연우만 소주를 마시는 거 설정을 하신 건지도 궁금합니다. 아니 그 제목은 이게 뭔가 이제 뭐 예술가라고 표현을 창작자가 이제 제가 이제 만들면서 있었던 어떤 태도라고 해야 되나 느꼈던 감정들이었는데 창작자가 어떤 일이나 사건에 대해서 되게 감정적이고 감성적이고 되게 공감을 자주 하는 어떤 태도들이 그렇게 썩 좋은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걸 만드는 입장에서 그거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뭔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시선을 가져야지 뭔가 창작자가 좀 더 좋은 작품을 만드는 태도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반면에 어떤 그런 태도들이 어떤 인간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되게 이기적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뭐 되게 어떤 감정에 대해서 친구로서 뭔가 다가가는데 이제 그걸 쉽게 공감하지 못하고 이런 태도들이 또 어느 방면에서는 되게 이기적인 태도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떤 뭐 성준의 태도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제목을 그렇게 지었고요. 이제 연우가 이제 소주를 마시는 건 또 어쨌든 그 사람들이 좀 웃겨 보였겠죠. 뭐 이런 자리에서 양주를 마시고 와인을 마시고 그런 부분에서 뭐 자기는 달라라면서 소주를 마시긴 하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자기도 벗어나지 못한 뭐 그런 허세에 뭐 하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감사합니다. 시간 때문에 한 분 더 질문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제일 뒤에 계신 분이 먼저 손을 들어주셔가지고요. 까만 옷 입으신 분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한유원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영화를 봤을 때 유산수 감독이 그 안에서 영화를 만든 게 지금의 영화가 되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또 그와 동시에 마지막에 연우가 잔에 담배를 끄는 행위를 보면서 연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만약 그 마지막 장면과 이제 이 영화 전체의 결과물을 보면서 마지막 연우가 어떤 생각을 했길래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길래 이런 상황이 일어난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영화를 해석하는 데 있어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질문을 드려봅니다. 연우의 마지막에 어떤 생각을 했을지가 궁금합니다. 그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우가 혼자 남아 있고 성준과 산수가 좀 되게 오랫동안 자리를 비운 그것 때문에 약간 삐져서 갔다라는 사람인데 사실 영화를 만드는 시작부터 어떤 연우가 그 성준의 그 배우를 이렇게 계속 시키려고 하는 노력에 처음부터 연우는 약간 그런 마음이 없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애초에 뭐 한다고는 했지만 뭐 마음속에선 계속 이 둘에 대한 뭐 안 좋은 감정이 계속 있는 상태에서 그 둘이 나갔었을 때 난 바뀌지 않았어 하는 그런 표현을 뭐 그런 양주에 피다만 담배를 넣고 떠나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어요. 잔이 감독님 잔이었던 거죠? 좀 약간 헷갈리긴 했었는데 그건 사실은 정해두진 않았어요. 뭐 성준이거나 뭐 산수 둘 중에 하나지.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오늘 자리는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이 서독제 내일까지 하지만 밤으로 치면 오늘이 마지막 밤입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오신 감독님과 배우분들, 관객분들께 다시 한번 인사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어떤 작업하고 계신지, 또는 어떤 고민들, 어떤 생각들 하고 계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한번 홍보하실 거 있으면 같이 해주셔도 좋고요. 다 같이 이렇게 해서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홍현희 감독님부터 부탁드릴게요. 일단 부족한 영화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현재는 뭐 아동 복지에 관한 단편 영화를 지금 후반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 사회적 관점을 가진 영화들을 계속 찍고 싶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추운 날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그 시나리오를 쓰면서 내년에 제작할 영화를 좀 시나리오를 많이 수정하고 있고 연기자로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화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좋은 영화제에서 배우로서 존재할 수 있게 해주신 홍현희 감독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오늘이 마지막이라
말을 조금 준비해왔는데요. 이번 서독제 기간 동안 느낀 점, 배운 점이 정말 많아요. 그러면서 연기가 또 영화가 더더더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더욱더 잘하고 싶어졌습니다. 다음 작품에서는 더욱더 발전된 배우로서의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도 네, 독립영화 많이 아껴주시고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운 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홍보를 좀 할게요. 다다음 주 12월 16일부터 TVN에서 방영하는 월화 드라마 블랙독이라는 드라마 많이 봐주시고요. 그리고 내년 1월에 방송하는 OCN 드라마 본대로 말하라도 봐주시고요. 그리고 3월달에 방송하는 TVN 드라마 메모리스트도 많이 봐주시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영화 내가 죽던 날, 그리고 보이스비, 새콤달콤, 미드나이트가 개봉을 합니다.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 추우신 날에 그 강기루, 오동민, 이태경 배우님들을 또 보러 오신 분들도 꽤 많았을 텐데 혼자 와서 너무 죄송하고, 네, 그 모두 와주셔서 되게 감사합니다. 서독제는 이제 끝났지만 오늘 보신 영화들은 분명히 또 다른 기회, 또 다른 영화제, 다른 자리에서 보실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얘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 영화들이 더 많이 얘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 밖에 엄청 추운데 따뜻하게 잘 돌아가시고 또 어디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